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 또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 어떡하지? 뭐 하회하면 또 어떻게 되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에 지수 발표, 뭐 시중원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높으면 어쩔 거고 뭐 부합하면 어쩔 거고 낮으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 물가가 잘 나온다는 게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튼튼해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소비가 잘 돼서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럼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고용이 안 좋아지고 물가가 떨어져서 침체가 오면 돈을 풀 건가?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슈 중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도 안 사고 있다. 이거랑 다 중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을 외치고 있고 그런 시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자, 이거 보시면 컨센서스가 리세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극도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2009년에 3월, 이때가 금융위기 저점이었어요. 2009년 3월에 주가상으로는 저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펀드 매니저들이 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리세션이다, 위험할 거다, 힘들 거다. 자, 그리고 2020년 4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리세션이다, 이거는 힘들다, 이 코로나 오래 갈 거고 주가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시점 생각해보면, 아니 2009년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고 2020년은 돈을 또 찍어서 극복을 했는데, 이게 또 2022년도에 상황이었는데, 이게 2023년에는 아직까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또 보면 될 건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쭉 올라왔을 겁니다. 또 각설하고 그러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경기 침체라는 게 올 거냐? 그럼 오면 주가가 또 한번 빠질 거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또 한 가지, 2022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서 2022년이 돼가는 시점에 항상 신년 전망이라는 걸 하는데, 부동산도 보면 2022년에 전망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 2021년이 역대급 불장이었으니까.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봤다? 긍정적으로 2022년을 봤는데, 2022년에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엄청난 하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부동산 전망을 보면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지금 2023년에 하락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결과를 2월 말인 이 시점에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후에 또 하나 또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2023년에 거래가 된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과도하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과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좀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없고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버티면서 사람들이 뭔가 침체에 가까운 움직임은 있지만, 정말 뭐 리세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J자나 U자 형태로 완만하게 가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 옐런의 이 연착륙 발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 이 2%입니다. 2%. 자, 보면 슬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보다 높은 채로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안 된다만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금리를 새로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어떤 게 또 나와야 되냐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통화량이에요. 이게 달러가 71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번 엄청나게 돈 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 화폐의 근본적인 구조가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 71년도에 뭐가 있었냐?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금이랑 원래 달러가 패깅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닉슨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곧 신용이다. 그래서 금과 달러가 패깅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찍고 싶은 만큼 찍어도 된다. 왜? 우리는 강하니까. 미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엄청나게 찍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의 비교보다는 뭐냐면 닉슨 쇼크 이후에 사실은 글로벌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도 상관없다 이꼴 화폐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와도 상관없다. 미국은 견뎌낸다 이건데 묘하게 지금이랑 비슷해요. 미국은 강하다, 건강하다. 자, 그럼 결국 이 긴축이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돈을 찍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닉슨 쇼크와 유사한 워딩이 될 것으로 보는 게 뭐냐? 2%는 안 된다. 적어도 3% 또는 4% 정도로 목표 물가지수를 올려야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할 때 2%를 맞춰서 정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것들이 목표 지수를 3%, 4% 올린다는 건 기존보다 50%, 기존보다 100%가 더 상향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더 모든 것들의 인플레이션이 상향되게끔 하려면 돈을 어떻게 한다? 더 찍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도 막 드렸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때는 라면이 진짜 10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0원에 가깝게 오른다는 건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좀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막상 오게 되면 일본처럼 정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찍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항상 로직이 돌아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돈의 양이 줄었느냐 라는 걸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면 위에가 중국이고요. 밑에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 M2라 그래서 통화량이 줄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코로나 때 이후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찍었지만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대급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이 기울기가 기존에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돈을 찍고 있다라는 거. 그럼 글로벌 통화량이 줄였나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여기서 완만하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쭉 줄었다가 다시 팍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은 보니까 이전에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 글로벌 통화량을 다 합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떤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다시 늘어났었다라는 건데 2022년에 실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글로벌 통화량은 다시금 어떻게 됐냐면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어요.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이때가 이제 2022년 4월 달쯤인데요. 그때까지 보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한참 모자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은 다시 거의 원상복구를 했다라는 거죠. 거의 또 올타임 하이 근처 왔으니까 실제로 찍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괴리가 엄청나게 오고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는 신경을 조금 줄여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서 돈을 주입할 때, 인젝션이죠. 돈을 이제 유동성을 주입을 할 때 이때가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저점을 찍고 올라가. 또 이번에 이만큼 돈을 찍고 있으니 여기서도 이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돈을 풀고 있는 그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인디케이터를 보면 이건 2주예요. 한 캔들이 2주 동안의 움직임을 기록한 건데, 보면 이렇게 이제 골드 크로스가 되면서 하는 구간 동안 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지금 인디케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주간 실질 임금과 S&P 500을 비교한 건데, 주간 실질 임금이 좋아지면 주가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고용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 임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주가가 여기에 맞춰서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게 6달에서 7달 정도를 선행한다, 리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 총재가 보면은 이제 인도계가 지금 막 지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마스터카드 CEO 출신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수장도 지금 인도계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로 지금 쭉 뭔가 시선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느껴져요. 좀 분위기가 좀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가 추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을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데요. 보면 일단 얘가 여기를 지켰고, 여기를 지켰고, 여기를 지켜서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은 이런 식의 뭐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이라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게 이 거래량을 보는 건데요. 제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색깔을 한번 볼 건데, 자, 빨간색 동그라미가 친 거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떠주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올라가는 쪽으로 전환시켰던 그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떠주면서 이렇게 떠주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 지점에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거래량이 떠가지고 추세를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돌렸던 그런 무빙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큰 게 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점길이 있고 저점길이 이으면 이렇게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형태로 단기간에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뭐 여기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다, 오늘 뭐 지표 발표를 했는데 좀 이상한다거나 뭐 매도세가 갑자기 나와서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이게 깨지면, 그럼 이제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봉에서 이제 MA 25일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23,300 구간이에요. 그래서 23,300의 언저리니까 뭐 23,100 정도까지, 23,100에서 23,300 이 정도까지를 또 그 다음 지지선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럼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위에 몸통과 꼬리들이 계속 맞물리는 지점에 또 매물대랑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25일선이랑 또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2차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하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장세가 불안하니까 잡코인들의 또 장세가 되는데, 그게 끝나고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좀 뭔가 안정세에 접어든다, 이 가격대가 뭐 중간 지점까지 얘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뭐 메이저 알트들이나 다른 알트들이 또 날뛰다가 그다음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코인들을 매매하다가 보면 정말 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현물 알트는 멤버십방을 따로 있거든요. 그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공개 브리핑방에서는 좀 크게 잡아드리는데, 그것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의 타점을 제시하는 것들은
이 멤버십 방에서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또 이 얘기를 바로 드렸죠. 이때 토요일이었는데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 하면서 중국 코인들 다 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매매를 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 매매하기 힘드실 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물이 있으면 또 선물이 있겠죠. 선물방은 또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수익인증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에는 관점에 대한 근거와 어떤 식으로 지금 모양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스스로 매매를 하는데 좀 힘드시다, 그리고 플러스 어떤 개인 매매를 할 때 팁을 좀 받고 싶다, 이런 것들. 이거 보면 제가 움직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숏을 쳐야 되는데 원래라면 이렇게 장대 항목 나왔죠, 올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무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등, 요즘 어떤 트렌드의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라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선물방을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가입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한테 가입 신청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응대를 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